치매라면서요. 무이탁 요양원에 보내죠. 남편이 그 말을 꺼낸 건 아무렇지도 않은 저녁이었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끝내고 수건으로 손을 닦고 있던 평범한 순간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엄마 방에서는 조용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는 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말했어요. 치매라면서요. 무이탁 요양원에 보내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 한마디가 제 세상을 통째로 흔들어 놓는 데는 채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결혼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걸요. 이야기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첫 번째 결혼은 참 짧았어요. 결혼한 지 2달 만에 남편이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이제 막 신혼살림을 꾸리던 시절이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6년을 혼자 살았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았거든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엄마 덕분이었어요. 엄마는 제 친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한 분이셨거든요.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분이 저를 살렸어요. 제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누워만 있던 그 시절 엄마는 말없이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억지로 일으키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옆에 있어 주셨거든요. 그 어둠을 같이 견뎌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네가 딸이다. 죽을 때까지 내 딸이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나는 내 곁에 있다는 말. 내가 무너져도 나는 안 간다는 말이었거든요. 엄마는 죽을 때까지 내 엄마야. 그 말을 하면서 저도 울었고 엄마도 우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붙잡고 그 어두운 시간을 버텼어요. 그로부터 6년이 지나 저는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난 날 정우혁은 약속 장소에 5분 일찍 나와 있었습니다. 작은 들꽃 묶음을 들고 있었어요. 나중에 들으니 꽃집 사장님한테 부담스럽지 않은 걸로 골라달라고 했다더라고요. 그 작은 배려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미인이셔서 좀 놀랐습니다. 말하면서 본인이 먼저 살짝 민망해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우스웠어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이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부담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지갑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핸드폰 사진도 아니고 지갑 속에 넣어 다니는 종이 사진이었어요. 수아가 5살쯤 됐을 때 찍은 것 같았는데 아이가 아빠 목을 끌어안고 활짝 웃고 있었거든요. 엄마를 일찍 잃어서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도 요즘은 많이 나아졌어요. 그 말을 하는 그의 눈빛이 꾸밀 수 있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아이한테 미안한 아버지의 눈빛이었거든요. 그리고 회사 이야기도 솔직하게 했어요. 단가는 낮추고 머리는 낮추고. 남는 게 없어도 어쩔 수 없죠. 지금은 그냥 버티는 거예요. 힘든 걸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장도 없었고 잘난 척도 없었어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엄마가 웃으셨어요. 그거면 됐다. 그 뒤로 몇 번을 더 만났고 저는 그 사람을 믿기로 했습니다. 엄마도 그를 직접 만나보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참 좋아 보이더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거든요. 결혼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양쪽 가족들만 모인 작은 자리였어요. 결혼 초반 우혁 씨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밥을 차려놓는 날이 있었어요. 잘 하지도 못하는 요리를 레시피 찾아가며 만들어 놓고 제가 맛있다고 하면 어린애처럼 좋아했거든요. 수아도 처음엔 낯을 가렸지만 저는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었어요. 수아가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씩 알아갔거든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수아가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 오늘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요. 별거 아닌 말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수아가 제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손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우혁 씨는 엄마한테도 극진했습니다. 엄마가 오시는 날이면 미리 장을 봐서 좋아하시는 반찬을 준비했어요. 엄마가 앉으시면 꼭 직접 차를 내오고 불편한 건 없냐고 먼저 여쭤봤거든요. 장모님, 저희가 모실게요. 이제 일 그만하시고 편히 쉬세요. 엄마가 그 말을 들으시고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날 밤 엄마가 저한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내가 복 받았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 결혼이 잘 됐다고 느꼈어요. 엄마도 수아도 우혁 씨도. 이 집이 진짜 우리 집이 되어가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엄마는 엄마대로 이 집에 녹아드셨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주방을 정리하시고 수아 도시락을 챙기려고 하셨어요. 저는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는데 엄마는 말씀하셨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더 불편해. 이게 낙이야. 그 말이 참 엄마다웠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면서 사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 저는 작은 신호 하나를 그냥 넘기고 있었어요. 엄마가 가끔 같은 말씀을 2번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을 잊으시는 것처럼 다시 꺼내실 때가 있었거든요. 피곤하셔서 그러시겠지. 나이가 드시면 그럴 수 있지. 저는 그렇게 넘겼어요. 그게 복선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나자 우혁 씨가 조심스러운 얼굴로 말을 꺼냈어요. 요즘 회사에 자금이 좀 딸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자금 사정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니까요. 그는 말했어요. 당장 출혈이 심해도 어쩔 수 없어. 이번 한 번만 버티면 돼. 저는 걱정이 됐지만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한 번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혁 씨가 엄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모님 혼자 사시잖아.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게 어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내야 했던 건데 그가 먼저 해주다니.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엄마가 오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혁 씨가 또 말을 꺼냈어요.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가 말을 이었거든요. 장모님 가게 전세 놓는 건 어떨까? 전세금을 잠깐만 빌리면 어떻겠어? 회사에 자금이 딸려서.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처가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선뜻 좋지 않았거든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엄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사위가 어렵다는데 도와줘야지. 괜찮아. 엄마는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어요. 오히려 제가 망설이는 게 이상하다는 듯이요. 저는 엄마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혁 씨 얼굴을 봤어요. 그가 말했거든요. 이번 한 번이야. 꼭 갚을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전세금이 빠져나갔어요. 전세금 받았어? 응, 뺐어.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 짧음 속에 얼마나 큰 일이 담겨 있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봄이 지나 여름이 됐습니다. 우혁 씨의 회사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또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번엔 금액이 더 컸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어요. 잠깐이야. 곧 갚을게.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이미 결혼을 했고 엄마도 우리 집에 계시고 수아도 있었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우혁 씨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을이 됐어요. 이번엔 엄마 통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게 전세금 외에도 엄마가 평생 1푼, 2푼 모아두신 저축이 있었거든요. 장모님도 아시지? 잠깐만이야. 엄마는 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엄마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나서야 알았거든요.
그 돈이 얼마나 빠져나가 있는지.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면서 모신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손에 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엄마 방 앞을 지나다가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살며시 열었더니 엄마가 혼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엄마 안 주무세요? 엄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저를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잠이 안 와. 무슨 생각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엄마가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말씀하셨거든요. 우혁이 말이야. 착한 사람 맞지? 그 물음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본인도 뭔가 느끼신 건지.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착한 사람이지.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보셨어요. 그래. 그러면 됐어. 엄마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어딘지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그냥 넘겼어요. 그때는 몰랐거든요. 엄마도 저처럼 믿고 싶어서 눈을 감고 계셨다는 걸. 그리고 그 무렵부터 엄마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은 일들이었어요. 냉장고를 열었다가 뭘 꺼내려 했는지 잊으시고 그냥 닫으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녁에 드신 약을 아침에 또 드시려고 하셔서 제가 급하게 말린 적도 있었거든요. 우혁이 밥은 먹었어? 방금 전에도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피곤하셔서 그러시겠지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대답하면서 들어갔거든요. 엄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엄마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저를 보는데 저를 못 알아보시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저기 우리 딸 못 봤어요? 제가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엄마가 저를 보면서 딸을 찾으셨습니다. 저는 잠깐 말을 잃었어요. 엄마 나야. 내가 딸이잖아. 엄마가 저를 다시 보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빛이 돌아오셨거든요. 아 그래. 그래 너구나. 엄마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을 오래도록 잊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저를 못 알아봤던 그 몇 초. 그 짧은 공백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 다음 날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성 치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어요. 제가 너무 몰라봤던 거였습니다. 같은 말씀을 2번 하시던 것도 냉장고 앞에서 멍하시던 것도 엄마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다 피곤함으로 치부하고 넘어간 거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가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병원 왜 갔지? 방금 다녀온 길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냥 검진 받으러 갔어, 엄마. 다 괜찮아.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눈물이 차오르는 걸 겨우 참았어요. 그날 저녁 우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 앞으로 잘 모셔야겠다고. 그런데 그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잠시 침묵하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요양원 보내는 건 어때? 저는 잘못 들은 줄 알고 되물었어요. 그가 다시 말했거든요. 무이탁 노인 무료로 받아주는 데 있어. 연고 없는 노인들 받아주는 요양원. 연고 없는 노인. 무이탁. 그 단어들이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한테 저라는 딸이 있는데, 가족이 있는데. 하지만 그날 우혁 씨와 나눈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참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엄마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우혁 씨는 잠시 제 눈을 피했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회사도 어렵고 장모님 모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다 치매까지 오셨잖아.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힘들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래도 요양원은 안 돼요. 내가 있잖아요. 당신 혼자 어떻게 다 해. 회사 일도 있고 수아도 있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현실적으로. 그 말이 참 묘하게 들렸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장모님을 모실 생각이 있었어요. 진심으로.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우혁 씨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데.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발뺌하는 사람의 목소리였거든요. 전세금도 빌리고 통장도 가져가고. 그게 다 진심이었어요. 그건 잠깐 빌린 거야. 곧 갚는다고 했잖아. 언제요? 몇 년째 잠깐이에요. 우혁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알아? 장모님 보면. 당신 죽은 남편 생각나서 불쾌한 것도 참고 다 참았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를 보면 제 죽은 남편이 생각난다고. 그래서 불쾌하다고. 저는 천천히 물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우리 엄마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요? 우혁 씨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낮게 아주 낮게 말했거든요. 처음부터 장모님 재산 때문이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울지도 못했어요. 싸우고 발뺌하고 화를 내다가 결국 본심을 꺼낸 사람. 그게 제 남편이었거든요. 장모님을 모신 것도 다 돈 때문이야. 처음부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들꽃 묶음. 지갑 속 수아 사진. 그 모든 것들이 계산된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천천히 채워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수아 방 불빛이 켜져 있는 걸 봤어요. 살며시 문을 열었더니 수아가 침대에 앉아서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거든요. 수아야 앉아. 수아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왠지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12살짜리가 집 안의 공기를 모를 리 없었거든요. 엄마 아빠 요즘 이상하죠? 아이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수아 곁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 아이 손을 잡았거든요. 수아가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좋아요, 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엄마를 일찍 잃은 이 아이가 할머니한테 마음을 열었다는 말이었거든요. 그 할머니를 이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그 순간 더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나도 좋아, 할머니. 수아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엄마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눈을 뜨고 살아야겠다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거래처 사장님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날이 서 있었거든요. 사장님, 오늘까지 입금 안 되면 반대로 넘기겠습니다. 저한테 직접 전화가 온 거였어요. 우혁 씨가 거래처에 돈을 못 갚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이번엔 낯선 여성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조심스럽지만 또렷한 목소리였거든요. 저 남편분한테 돈을 빌려드린 사람인데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분 말씀에 따르면 우혁 씨가 상당한 금액을 빌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부탁을 했다더라고요. 돈 받은 사실을 알면 집사람이 오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비밀로 해 주십시오. 비밀로 해달라고. 자기 부인이 알면 오해한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전세금, 통장, 거래처 미수금, 몰래 빌린 돈.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희 가족에게서 가져간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걸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눈을 감지 않겠다고요. 제가 우혁 씨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을 정리한 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도 또 말했어요. 이자도 필요 없어. 그 돈 떼어먹을 마음은 없어. 전부 꼭 갚을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을 가족으로 생각하려 노력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가족이 있는데도 무이탁 노인으로 요양원에 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우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엄마를 모신 것도 다 돈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엄마 가진 재산 전부를 가로채고 쫓아내겠다는 게 그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소리 질러봐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냥 또렷하게 끝까지 말했어요. 엄마는 무이탁 노인이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가져간 돈 전부 돌려주세요. 우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제 결혼도 끝났습니다. 이사날이 됐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엄마 짐이랑 제 짐 그리고 수아 짐. 그게 다였거든요. 수아가 함께 이사를 가겠다고 한 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빠 대신 할머니 곁에 있겠다고 아이가 먼저 말했거든요. 우혁 씨가 수아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수아는 가방을 메고 나오면서 아빠를 올려다봤거든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나쁘게 하지 마요. 12살짜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말이었어요. 우혁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아는 그냥 걸어 나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아이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12살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망설이지 않았거든요. 차에 타면서 수아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손 잡아도 돼요. 엄마가 수아 손을 꼭 잡으셨어요. 말씀 없이. 그냥 꼭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백미러로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단단한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물지 않겠다고요. 그날 이후로 저희 셋은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작은 방이지만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엄마는 햇살을 좋아하시거든요. 아침이 되면 창가 의자에 앉아서 바깥을 내다보십니다. 수아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꼭 할머니 방에 먼저 들어가거든요. 할머니 저 왔어요. 엄마가 그 말을 들으면 환하게 웃으십니다. 수아 이름을 잊으시는 날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들어오면 웃으시거든요. 몸이 기억하는 거겠죠. 마음이 기억하는 거겠죠. 그걸로 됐습니다. 엄마의 기억은 여전히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날은 저를 또렷하게 알아보시고 어떤 날은 조금 헷갈려 하시거든요. 헷갈려 하시는 날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야 엄마. 나야. 그러면 엄마가 잠시 저를 들여다보십니다. 그리고 이내 웃으세요. 그래 너구나. 그 말이 들리는 날은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합니다. 어떤 날은 엄마가 옛날 이야기를 꺼내세요. 제가 어릴 때 아팠던 날 밥을 안 먹겠다고 떼를 쓴 날이요. 그 기억들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치매는 가장 최근의 것부터 지워나간다고 했어요. 오래된 기억일수록 더 오래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저는 아직 오래된 기억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창가에 앉아요. 엄마 손이 아직도 거칩니다. 평생 일하신 손. 저를 살려낸 손이거든요. 그 손을 잡고 있으면 이상하게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햇살이 창으로 들어오고 엄마가 눈을 가늘게 뜨면서 말씀하세요. 따뜻하다. 저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요 엄마. 따뜻하네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도 그 손을 꼭 잡아주세요.